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명심보감 365-10 제10강 권리분석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리분석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명심보감을 보면은 권리분석의 최종 목적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여기 그림판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매각기일에 참가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되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잡히고 이 매각 결정기일에서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하면은 그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매각기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권리 분석을 다 마쳐야 됩니다. 권리 분석 완성을 해야 돼요. 이때 권리 분석 완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이것이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권리 분석을 막연히 뭐 인수냐 소멸이냐 뭐 대충 이 정도만 해가지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나중에 현금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이것을 딱 정해놓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걸 다 그 누구에게 뭘 청구할 것인가 청구권을 다 가리기에는 시간상 너무 많고 하니까 대표적인 거 각 매각 물건 유형별로 한두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각 물건 유형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약속을 했죠.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1번 물건은 이제 토지만 경매하는 거고 2번 물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거꾸로 건물만 받고 토지는 받지 않는 거고 4번은 토지 건물 다 경매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좀 안정적이긴 하는데 2번, 3번은 숙명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를 반드시 특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1번 물건을 한번 볼까요? 1번 물건은 토지만 지상에 아무것도 없이 토지만 경매하는 건데 보통 임야나 전, 답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P가 경매를 받았다면은 특별히 법률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이 땅을 우리가 점유하면 되니까. 그러면 P는 뭐 여러 가지 현금화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다 내다 팔든지 또는 뭐 건축을 뭐 한다든지
또는 뭐 이 땅 그 자체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원칙적으로는 법률 관계가 형성은 안 돼요. 다만 요 매각 물건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면은 P는 나머지 공유, 이 후가 누구냐면은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입니다.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분할 방법이 우리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1번 물건은 현물 분할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로 특수한 현물 분할 또는 뭐 경매 분할, 이것이 예외거든요. 특수한 현물 분할은 상대방한테 팔면 되는 거고, 경매 분할은 이 공유물 전체를 다시 경매에 붙여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예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미리 따져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 공평하게 분할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P가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뭐 짓는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가능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물건을 한번 볼까요? 2번 물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토지 전체를 받고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 그리고 건물은 일반 건물일 경우, 이럴 때는 일단 P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일단은 토지 인도, 또 건물 철거, 여기 만약에 B가 임차한다면 건물 퇴거, 그리고 지료 상당 부당이득,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만 A가 점유할 권리, 여기서 경매에서 대표적인 것은 법정지상권의 발생입니다. 법정지상권 발생. 점유할 권리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지료 청구권만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청구권 발생은 돼요. 법정지상권이 설령 A가 있다 하더라도 P는 지료 청구권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366조에 의해서 토지 인도는 213조, 건물 철거 214조, 건물 퇴거 214조, 지료 상당 부당이득 741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이 나왔을 때 분석을 이제 한다면은 누구에게 뭘 청구할 것인가가 최종이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상정을 해보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뭔가? 법정지상권은 A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건데요. 말기등 당시, 말소 기준 등기, 그 시점 당시에 첫째, 토지, 건물, 동시존재, 그리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 그런데 경매로 소유자가 토지, 건물이 달라진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요건이 형성이 되면은 이때는
A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366조 지료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2번 물건의 이제 요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일반 건물이죠. 다른 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2번 물건에서 지분이 나온 경우가 있고, 토지 지분이 나왔는데 건물은 집합 건물의 한 개 호수예요. 집합 건물 제시회입니다. 제시회. 지분이 매각이고, 이런 경우에는 P가 이 지분을 취득을 했다면은 집합 건물 중에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 건물만 가진 소유자가 있겠죠. 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까 같이 뭐 건물 철거라든지 뭐 퇴거라든지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 또 토지인도, 이런 한보따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지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분 매각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종물만의 처분으로 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종물만의 처분. 이때 종물이라는 것은 대지 사용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AA 해서 대지 사용권이 성립이 됐는데 종물만의 처분 B는 무효죠. 근데 B에서 또 C로 가면 무효인데 여기서 경매가 나와가지고 경매나 아니면 공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D, E로 이렇게 갔다. 현재 이 구분 건물 소유자고, 현재 여기 표시된 이 C가 대지 사용권 소유권자예요. 근데 경매 공매를 통해서 P가 경락을 받았다, C의 경락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P는 E를 상대로 아까 같이 뭐 한보따리 청구를 한다든지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있다면은 지료 청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데 E가 무효를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왜 그러냐? 대지사용권 성립 상태에서 이 대지사용권, 이 토지 지분은 종물이 되기 때문에 종물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효고. 그리고 이는 공짜로 지분을 공짜로 이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 주장하고, 오히려 이는 피해 지분을 이것도 말수가 되는 거죠. 말수가 되고. 그래서 P가 오히려 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는 A의 대지 사용권을 공짜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에게 뭘 청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정해놓고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3번 물건 볼까요? 3번 물건은 건물만 경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건물은 구분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 일반 건물이 되면은 크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분 건물일 때 요거를 이제 P가 이제 경매로 매수를 했는데, 요때 이 토지가
A라고 치자고요. A라고 치고, 근데 여기에 A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이것이 종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P는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지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렇게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번 물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3번 물건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형태는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 A로 대지사용권이 성립됐는데 B, C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뭐 경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P가 이제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 P는 A를 대위해서 B하고 C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무효니까. 이거 무효. 그 다음에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P분의 P가 돼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물건을 보면요. 보통 임차권, 유치권 관련된 거하고 그런 거를 분석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뭘 청구하느냐가 있고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에 있어서 누구에게 뭘 청구하느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임대차 관계 정보가 있고, 만약 임대차 관계 정보가 없다면은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 되니까 점유의 문제는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만약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은 뭐 대항력을 따지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대항력이 없으면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 예를 들어 건물이라면은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등기부상에 하자 등기가 있느냐. 보통 대표적인 게 선순위 가등기하고 선순위 가처분인데 하자 등기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또 지울 수가 있느냐. 이걸 따집니다.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그 다음 요 법정지상권은 2번하고 3번에서 나오는 거지 4번 물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끼고 비골 안에는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도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면은 뭐 점유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뭘 청구하느냐 이제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4번 물건입니다. 4번. 4번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나온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아니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다면은 대항력을 따져주는 겁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건 뭐하고 비교하냐면 말기등하고 전입 일자하고 비교해서 말기등이 앞서면은 대항력 없다. 인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기등이 전입일자보다 뒤면은 대항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은
임차인을 A라고 할까요? 그럼 P는 A에 대해서 누구에게 A에 대해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이때는 건물 인도 청구입니다. 건물을 인도해달라. 213조. 건물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절차로서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인도 명령이나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결정문을 받아요. 여기서는 판결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문과 이 판결문,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인도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하죠. 그럼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 집행 신청을 하면은 한 닷새 정도 지나면은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잡고 처음에는 계고 집행을 합니다. 계고 집행. 알리는 거죠. 언제까지 안 나가면, 자진해서 안 나가면은 본 집행을 하겠다. 보통 한 15일 이내로 시한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집행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계고 집행 시점까지 가서 협상을 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둘 테니까 그때 나가라. 그렇게 확인을 받고, 만약 그때도 안 나가면 이제 본 집행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게 되는 거죠. 떳떳하게 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계고 집행 상태에서 언제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99%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에 대해서 이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공란으로 돼 있다. 공란으로 돼 있고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소유자 A에 대해서 P는 건물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건물 인도 청구는 이제 인도 명령으로 하는 게 좋겠죠. 신속 관이하니까. 건물 인도 명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있다. 아까 보면은 아까 그 4개의 부분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임차권, 그리고 등기상 하자, 그리고 법정지상권, 그리고 유치권,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 근데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유치권자인가, 가짜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분석의 토대는 뭐냐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점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변제기가 있으면 됩니다. 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치권이 없다. 유치권자 A에 대해서 P가 유치권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토지 인도 청구는 이건 아닙니다. 토지는요, 이미 이 4번 물건은 P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P가 토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인도는 안 돼요. 임차권도 마찬가지 토지 인도는 안 됩니다.
임차권도 토지 인도는 아니고 건물 인도 청구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성권은 이 4번에서는 아예 뭐 논외로 하는 거고, 이제 등기상의 하자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등기상의 하자. 등기상의 하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선순위 가등기, 또 선순위 가처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효하게 살아있다면은 나중에 피해 소유권이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워질 수가 있어요. 대금 납부한 이후에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이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회수는 가능합니다. 회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회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뻔히 선순위 가등기하고 가처분이 분명히 살아 있는데 이런 번거로운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 가등기 가처분이 소멸 사유를 찾는 겁니다. 소멸 사유. 소멸 사유가 있다면은 이거를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소멸 사유를 찾는 거예요. 선순위 가등기의 소멸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0년이 넘어가지고 10년 도과 된 가등기. 근데 100% 완벽하게 이거 지울 수는 없습니다. 100%. 10년 도과된 가등기는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100%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는 다음 가등기 편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요때 선순위 가등기의 그 등기부상의 글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되어 있어요. 순위보정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담보 가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담보 가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해서, 사실은 소비대차지 뭐 매매 예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담보 가등기로 간주시켜서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에 소멸 사유가 있는 거고, 또 선순위 가처분이 어떻게 소멸되냐면은 3년 지나서, 최근이에요. 전에는 10년, 뭐 5년, 3년 이랬는데 2007년부터는 2007년 이후에 2005년인가요? 2005년 이후에 3년 지나서 본안 소송을 안 한다면, 가처분 해놓고 본안 소송 안 한다면, 이때는 가처분 취소 절차에 의해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요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이 경우에도 피부정 권리가 이제 없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받아서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이 있을 때는 소멸 사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멸 사유를 파악을 해갖고 이 가등기권자 또는 가처분권자한테 뭘 청구할 것인가를 정하면 됩니다. 가등기권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소송입니다.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에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을 지우려는 절차는 신청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가처분 취소 신청으로 합니다. 이때는 뭐 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것은 없어요. 가처분 취소 신청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 분석의 최종 목적은 누구에게 뭘 청구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놓고 입찰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누구에게 뭘 청구할 것인가 청구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각 물건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